우리 딸 돈을 다 어디다 썼어? 거실의 형광등 아래 65살 여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테이블 위에는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은행 통장, 신용조회 기록, 대출 계약서, 보험금 명부, 그리고 휴대폰에는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 중이었습니다. 병원 가는 날 골프장으로 향하는 차의 흔적들, 투석을 받아야 할 딸을 버리고 고급 음식점에 가는 사위의 기록들, 6,300만 원. 그것이 모두 사라진 돈의 규모였습니다. 신부전으로 매주 3번 의료기계에 매달려 있는 딸을 위한 돈이 아니라 남편의 도박과 부동산 투자에 사라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모든 증거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와 경찰을 준비했고 법적 고소장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모든 것이 폭발하려고 합니다. 새벽 4시 골목 초입에 가로등 불빛만 외롭게 켜져 있을 때 저는 분식집 철문을 올립니다. 쇠사슬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조용한 골목에 울려 퍼졌어요. 25회째 같은 시간, 같은 동작입니다. 손잡이를 잡는 각도까지 똑같았죠. 가게 안으로 들어서면 냉장고 모터 소리가 먼저 저를 반깁니다. 형광등을 켜면 낡은 스테인리스 조리대가 하얗게 드러나요. 어제 닦아둔 곳인데도 다시 행주질을 합니다. 습관이에요. 이런 것들이 저를 움직이게 만드는 일상이었습니다. 아침 준비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먼저 육수를 끓입니다. 멸치 한 줌, 다시마 2장, 무 반 토막. 물이 끓기 시작하면 거품을 걷어내면서 생각에 잠겼죠. 오늘은 떡볶이 떡을 몇 봉지나 까야 하나? 어묵은 충분한가? 김밥용 단무지는 남았나? 이런 계산들이 제 머릿속을 채웁니다. 복잡한 생각은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냥 오늘 하루 장사할 것만 생각하면 됐습니다.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갈 거라고 믿었어요. 5시 반쯤 되면 첫 손님이 오십니다. 시장 가는 길에 들르는 할머니였어요. 항상 같은 메뉴를 시키셨죠. 사장님, 김밥 한 줄이랑 오뎅 국물만. 네, 금방 싸드릴게요. 대화는 늘 이 정도입니다. 더 물을 것도, 더 말할 것도 없었어요. 그게 편했습니다. 김밥을 썰어 담으면서 저는 할머니의 낡은 운동화를 봤어요. 밑창이 닳아서 거의 바닥이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제 신발도 마찬가지였죠. 6시가 되면 단골 할아버지들이 3, 4, 5 모여듭니다. 퇴직하신 분들이에요. 아침마다 동네 한 바퀴 돌고 오는 길에 제 가게에 들르셨어요. 복자씨, 오늘도 어김없이 나왔네. 장사해야죠, 뭐. 요즘 세상에 이렇게 일찍 여는 데가 어딨어. 참 부지런해. 부지런한 게 아닙니다. 그냥 집에 있기가 싫었을 뿐이에요. 혼자 있으면 생각이 많아지거든요. 일하는 게 나았습니다. 장사는 그럭저럭 됐어요. 대박은 아니지만 망하지도 않을 정도. 하루에 10만 원쯤 벌면 괜찮은 날이었고 5만 원이면 그냥 그런 날이었죠. 돈을 세면서 저는 늘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돈으로 오늘 하루 버티면 돼. 사람들은 제가 정말 이 돈으로만 산다고 생각했어요. 시장 갈 때도 1,000원짜리 지폐를 일부러 여러 장 챙겨 다녔습니다. 카드는 쓰지 않았어요. 현금으로 하나하나 계산하면서 값을 깎았죠. 사장님, 이거 1,000원만 깎아주세요. 아이고, 복자씨. 그것도 안 되는데. 제발이요. 요즘 장사가 안 돼서 그래요. 실제로 장사가 안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게 익숙했어요. 가난한 척하는 게 몸에 배어 있었죠. 제 옷차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장에서 10,000원에 산 티셔츠, 5,000원짜리 면바지, 신발은 2년째 같은 거였어요. 머리는 직접 잘랐습니다. 거울 보고 가위질하면 됐죠. 화장은 한 번도 안 했어요. 동네 사람들은 저를 불쌍하게 봤습니다. 72살에 혼자 분식집 하는 노인, 남편 없이 외롭게 사는 할머니. 그런 시선이 때로는 불편했지만 그게 제가 원하는 모습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비밀이 있었거든요. 그날도 장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낡은 빌라 2층이에요. 엘리베이터도 없는 곳이었죠. 계단을 오르면서 무릎이 욱신거렸어요. 나이가 나이니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좁은 복도가 보입니다. 신발장, 작은 주방, 거실 겸 방 하나. 전부였어요. 가구도 별로 없었습니다. 낡은 식탁 하나, 텔레비전 하나, 요 하나. 이게 제 집의 전부처럼 보였죠. 하지만 저는 똑바로 안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침대 밑을 들여다봤어요. 먼지 쌓인 상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상자를 꺼내 열었죠. 통장이 나왔습니다. 한 권이 아니었어요. 5건이었습니다. 각각 다른 은행, 다른 명의. 물론 전부 제 이름이었지만 지점이 모두 달랐어요. 한 곳에서 조회하면 안 보이게 만들어둔 거였죠. 첫 번째 통장을 펼쳤습니다. 잔액이 적혀 있었어요. 5천만 원. 두 번째 통장 3천만 원. 세 번째 4천만 원. 네 번째 6천만 원. 다섯 번째 7천만 원. 합치면 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25년 전 일이었어요. 이 동네가 재개발 지역으로 묶였을 때였죠. 제가 살던 집이 철거됐습니다. 보상금이 나왔어요. 8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남편과 의논했어요. 여보, 이 돈 어떻게 할까요? 남편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할 말은 확실하게 했죠. 복자야, 이 돈은 숨겨야 해. 숨기다니요? 돈이 있다는 걸 들키는 순간 사람이 변해. 가족도 마찬가지야. 그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가족이 변한다니 그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하지만 남편은 진지했습니다. 여러 통장으로 나눠. 각각 다른 은행에. 그리고 절대 한꺼번에 쓰지 마. 왜요? 돈은 보험이야. 진짜 급할 때를 위한 거지. 편하게 살라고 있는 게 아니야. 남편 말대로 했습니다. 보상금을 5개 통장에 나눠 넣었어요. 그리고 몇 년 뒤 시골에 있던 땅도 팔았습니다. 그 돈도 또 다른 통장에 넣었죠. 그렇게 돈은 계속 모였습니다. 하지만 제 생활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분식집을 했고, 여전히 낡은 옷을 입었고, 여전히 값을 깎으며 장을 봤습니다. 외동딸 서윤이가 물었던 적이 있어요. 엄마, 왜 그렇게 살아요? 돈 좀 쓰면서 살지. 돈이 어딨니? 엄마는 이렇게 살아야 해. 분식집 정리하고 쉬세요. 이제 나이도 있는데. 아니야. 일하는 게 좋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일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돈 있다는 걸 들키기 싫었던 거예요. 서윤이한테도요. 서윤이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잘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전교에서 5손가락 안에 들었죠. 대학도 좋은 곳에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이는 공무원 시험을 선택했어요. 엄마, 저 공무원 할래요. 대학은? 우리 형편의 대학 가서 뭐해요? 빨리 취직하는 게 나아요. 그때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돈을 숨긴 탓에 딸이 꿈을 포기한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통장 얘기를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서윤이는 21살에 공무원이 됐어요. 구청 민원실에서 일했죠.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서윤이는 만족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저 일 괜찮아요. 사람들한테 도움도 되고. 그래, 내가 좋으면 됐지.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서윤이가 저처럼 악착같이 사는 아이라는 걸요. 돈을 아껴 쓰고 필요한 것도 참고 미래를 위해 지금을 희생하는 성격. 제가 물려준 거였죠. 서윤이가 28살 때 태균이를 데려왔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누구니? 제 남자친구예요. 태균이는 35이었어요. 서윤이보다 7살 많았죠. 키가 크고 말을 잘했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균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앉으세요. 태균이는 싹싹했습니다. 제 말에 고개를 잘 끄덕였고 웃음도 많았어요. 서윤이를 대하는 태도도 좋아 보였죠. 서윤이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을 만나줘서 고맙습니다. 서윤이한테 잘해주세요. 물론이죠. 하지만 뭔가 찜찜했습니다. 정확히 뭐라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어딘가 가벼운 느낌이 들었어요. 눈빛이 너무 빨리 움직였고 웃음이 너무 자주 나왔고 말이 너무 매끄러웠죠.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했을까 싶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했겠죠. 복자야, 저 사람 말만 믿지 마. 그날 밤 저는 통장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한 권 한 권 넘기면서 생각했어요. 이 돈은 서윤이 줄 거야. 언젠가는.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아직은 때가 아니야. 서윤이와 태균이는 1년 뒤에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어요. 하객도 많지 않았죠. 저는 100만 원을 봉투에 넣어줬습니다. 제가 줄 수 있는 전부인 것처럼요. 엄마, 이거 너무 많아요. 아니야. 받아. 엄마 형편에 이런 돈 어떻게 모았어요? 조금씩 모았지. 내 결혼식인데 당연한 거 아니니? 서윤이는 울었습니다. 고마워서 운 게 아니에요. 미안해서 울었던 거죠. 그 눈물을 보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절대로 통장 얘기는 하지 말자. 서윤이가 편하게 살게 놔두자. 결혼 후 서윤이는 계속 일했습니다. 태균이도 직장이 있다고 했어요. 무슨 일을 하는지는 정확히 몰랐지만 영업 관련 일이라고 했죠. 가끔 서윤이네 집에 갔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어요. 투룸이었죠. 깨끗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엄마, 밥 먹고 가세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먹고 가요. 제가 만들었어요. 서윤이가 차린 밥상은 소박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저희 집 밥상이랑 비슷했어요. 저는 그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역시 내 딸이야. 사치 안 부리고 알뜰하게 살아. 하지만 태균이는 달랐어요. 밥 먹다가 불평을 했죠. 여보, 가끔은 고기 좀 먹자. 맨날 이런 것만 먹으면 힘들어. 우리 형편에 고기를 자주 먹어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쯤은. 서윤이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무 말 안 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태균이가 마음에 안 들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3년, 4년. 서윤이는 여전히 공무원으로 일했고 저는 여전히 분식집을 했어요. 통장은 여전히 침대 및 상자 안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분식집 권리금 계약서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25년 전 문서였어요. 노랗게 변색된 종이. 거기 제 도장이 찍혀 있었죠. 이 가게는 제 전부였습니다. 돈벌이 수단이자 숨을 곳이자 핑계였어요. 이 가게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가난한 척할 수 있었죠. 계약서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통장은 죽을 때까지 안 쓰려고 했는데 그때는 정말 그럴 줄 알았어요. 통장을 열 일이 없을 거라고 믿었죠. 조용히 나이 들고 조용히 죽고 그리고 서윤이한테 유산으로 남겨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은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딸이 병원에서 전화를 걸어왔다. 전화벨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후 2시였어요. 점심 장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던 중이었죠. 손에 묻은 거품을 대충 닦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서윤이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평소와 달랐습니다. 힘이 없었죠. 숨소리도 거칠었어요. 왜 무슨 일이야? 엄마, 저 지금 병원이에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행주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병원? 어디가 아픈데? 잘 모르겠어요. 그냥 계속 피곤하고 다리도 붓고. 언제부터? 한 달쯤 됐어요. 처음엔 그냥 피곤한 줄 알았는데. 한 달. 서윤이는 한 달 동안 아픈 걸 참았던 겁니다. 제게 말도 안 하고요. 목구멍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지금 어느 병원이니? 신촌 세브란스요. 엄마, 올 수 있어요? 지금 갈게. 기다려. 전화를 끊고 황급히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손님이 올 시간도 아니었고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가방을 집어들었죠. 버스를 2번 갈아탔습니다.
평소 같으면 지하철이 빠르지만 머리가 복잡해서 버스를 탔어요. 창밖을 보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 달 동안 아팠다고? 왜 진작 말을 안 했을까?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3시 반이었어요. 로비에서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물었죠. 저기 김서윤이라고 오늘 입원한 환자 찾는데요. 잠시만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키보드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6층 내과 병동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6층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어요. 층수가 올라갈 때마다 가슴이 더 빨리 뛰었죠.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간호사 한 명이 카트를 끌고 지나갔죠. 저는 604 호실 팻말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서윤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병원복을 입고 있었죠. 얼굴이 창백했어요. 입술도 핏기가 없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서윤아, 엄마. 서윤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소를 지으려고 애쓰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너무 힘들어 보였죠.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윤이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말랐고요. 의사 선생님이 뭐래? 검사 결과 나오려면 이틀 정도 걸린대요. 무슨 검사를 했는데?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초음파, 여러 가지요. 서윤이 목소리는 계속 힘이 없었습니다. 말할 때마다 숨을 크게 쉬었어요. 증상이 정확히 어떤데? 피곤한 게 제일 심해요. 아침에 일어나도 못 일어날 것 같고, 다리는 저녁만 되면 퉁퉁 붓고, 식욕은 없어요. 먹어도 체하는 것 같고, 제 손이 저절로 서윤이 이마를 짚었습니다. 열은 없었어요. 하지만 피부가 거칠었죠. 건조하고 생기가 없었습니다. 왜 진작 말을 안 했니? 엄마 걱정시키기 싫어서요. 걱정시키기 싫어서 한 달을 참았어? 그냥 피곤한 줄 알았어요. 요즘 일이 많아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서윤이 일이 많을 리 없었어요. 구청 민원실 업무는 정시 퇴근이 가능한 자리였으니까요. 그냥 제게 부담 주기 싫어서 참았던 거죠. 태균이는 집에 있어요. 조금 있으면 올 거예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태균이가 들어왔어요.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죠. 어머님 오셨어요? 응. 죄송해요. 제가 진작 눈치를 챘어야 하는 건데. 태균이 표정은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뭔가 어색했어요. 진짜 걱정하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죠. 의사 선생님 만나봤어요? 아직이요. 내일 회진 때 자세히 설명해 준대요. 검사비는 얼마나 나왔어요? 태균이가 대답했습니다. 일단 오늘 3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추가 검사하면 더 나올 거예요. 30만 원. 적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 태균이 말투가 신경 쓰였어요. 너무 담담했거든요. 마치 남의 일처럼 말했죠. 입원비도 있을 텐데. 일주일 정도 있어야 한대요. 그럼 한 100만 원? 100만 원. 태균이는 계산기 두드리듯 말했습니다. 감정이 없는 목소리였어요. 저녁 6시쯤 의사 선생님이 왔습니다. 젊은 남자 선생님이었어요. 차트를 보면서 말했죠. 보호자분이시죠? 네, 엄마예요. 일단 혈액 검사 결과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게 나왔어요. 그게 뭔데요?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수치예요. 정상보다 3배 이상 높습니다. 3배.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요? 정확한 진단은 내일 추가 검사 후에 나오겠지만 만성 신부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성 신부전. 처음 듣는 병명이었어요. 하지만 무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해요?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심하면 투석이 필요할 수 있어요. 투석. 그 단어를 들었을 때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일주일에 3번씩 병원 가서 기계에 연결하는 거, 몇 시간씩 걸리는 거. 투석은 평생 해야 하는 거예요? 네,
신장 기능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의사 선생님은 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귀에 잘 안 들어왔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거든요. 선생님이 나간 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서윤이는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태균이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죠. 서윤아. 네, 엄마. 괜찮을 거야. 네. 하지만 서윤이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체념한 것 같았어요. 포기한 듯한 톤이었죠. 엄마가 다 해줄게. 엄마도 힘든데 무슨. 괜찮아. 엄마가 뭐라도 할게. 그때 태균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검정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병원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보험도 있고 제가 회사 대출도 받을 수 있어요. 대출? 그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빚을 내서 치료를 해야 한다니. 제 딸이 그런 처지에 놓였다니. 병원에서 나온 건 밤 9시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계속 흘러내렸죠. 집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침대 및 상자를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통장들을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2억 5천만 원. 이 돈은 서윤이 주려고 모은 거였습니다. 나중에 제가 죽을 때쯤 그때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했었죠. 하지만 지금 서윤이는 아팠습니다. 병원비가 필요했어요. 치료비가 필요했죠. 써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 돈을 쓰면 제 비밀이 들통날 거예요. 25년 동안 숨긴 게 드러나는 거죠. 서윤이도 알게 될 거고 태균이도 알게 될 겁니다. 그럼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서윤이가 저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태균이도 달라질 겁니다.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돈이 있다는 걸 들키는 순간 사람이 변해.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 딸이 아픈데 돈을 숨기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통장을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뚜껑은 닫지 않았어요. 내일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말을 더 듣고 결정하기로 했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돈은 쓰라고 있는 게 아니었는데. 하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써야 했습니다. 그게 엄마니까요. 서윤이는 일주일 동안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매일 병원에 갔어요. 새벽에 분식집 문을 열고 점심때까지 장사를 하고 오후에 병원으로 갔죠. 검사 결과는 예상보다 나빴습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의 15%밖에 안 남았다고 했어요. 투석을 바로 시작해야 한다고 했죠. 의사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시간씩 투석을 받으셔야 해요. 평생요? 네, 신장 이식을 받지 않는 한은요. 신장 이식?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이식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는 몰랐지만 엄청날 거라는 건 알았습니다. 투석 비용은 어느 정도예요? 건강보험 적용되면 한 달에 약 30만 원 정도입니다. 거기에 약값이랑 검사비가 추가되고요. 한 달에 30만 원. 1년이면 360만 원이었어요. 평생 받아야 한다면 계산할 수도 없는 돈이었죠. 퇴원 날짜가 잡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었어요. 그날 오후 태균이가 병실에 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죠. 어머님, 잠깐 말씀 좀 드릴 게 있는데요. 응, 뭔데? 태균이는 서윤이를 힐끗 봤습니다. 서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미리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았죠. 저희가 의논을 좀 했어요. 무슨? 병원비랑 앞으로 치료비 말이에요. 태균이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자세를 고쳐 앉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형편이 넉넉하지 않거든요. 알아. 투석비만 해도 한 달에 50만 원은 들 거예요. 보험 안 되는 것까지 합치면요. 50만 원. 의사 선생님이 말한 것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서윤이가 일을 못 하잖아요. 수입도 줄고. 서윤이는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태균이가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은행 서류였어요. 장모님 통장 있으시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통장.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온몸이 굳었어요. 통장? 네. 예금 통장이요. 분식집 하시면서 모으신 거. 아, 그거. 그걸 제 명의로 옮기면 어떨까 해서요. 왜? 태균이는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관리하기 편하거든요. 병원비 낼 때마다 어머님한테 여쭤보기도 그렇고, 내가 직접 내면 되는데. 아니에요. 어머님도 가게 일로 바쁘시잖아요. 그리고 병원 행정 처리도 복잡해요. 태균이 말투는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제 통장을 왜 자기 명의로 옮기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죠. 그냥 내가 관리하면 안 돼? 물론 가능은 하죠. 근데 이게 더 효율적이에요. 제가 카드 긁을 때마다 어머님한테 전화드리는 것보다. 효율적. 그 단어가 귀에 걸렸습니다. 서윤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서윤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에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이렇게 돼서.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잖아. 태균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엄마가 일일이 신경 쓰시는 것보다. 서윤이는 이미 포기한 얼굴이었습니다. 지쳐 보였어요. 더 이상 생각할 힘도 없는 것 같았죠. 태균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추석 일정도 제가 다 챙길게요. 병원 예약, 교통편 다요. 내가 데려다 줄 수 있는데. 어머님도 가게 있으시잖아요. 새벽부터 일하시는데 무리하시면 안 되죠. 말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꺼림칙했어요. 제 통장을 남에게 맡긴다는 게 편하지 않았죠. 아무리 사위라고 해도요. 생각 좀 해볼게.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근데 어머님. 응? 빨리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퇴원하면 바로 투석 스케줄 잡아야 하거든요. 태균이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고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병실에는 저와 서윤이만 남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엄마. 응? 정말 미안해요. 미안할 게 뭐 있니? 제가 돈도 제대로 못 벌고 아프기까지 하고. 서윤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먹이는 소리였어요. 서윤아, 엄마가 다 해줄게. 엄마도 힘든데.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손을 꽉 잡았어요. 차갑고 마른 손이었죠. 집에 돌아와서 침대 밑 상자를 다시 꺼냈습니다. 통장 5권이 그대로 있었어요. 한 권씩 펼쳐보면서 생각했죠. 이 돈을 태균이에게 맡겨야 할까?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복자야, 그 사람 말만 믿지 마. 하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서윤이는 아팠고 치료비가 필요했고 태균이는 관리하겠다고 나섰어요. 가장 금액이 적은 통장을 골랐습니다. 3천만 원짜리였어요. 일단 이것만 넘기기로 했죠. 나머지는 그대로 숨겨두기로요. 다음 날 아침 서윤이네 집으로 갔습니다. 오전 10시였어요. 태균이가 문을 열어줬죠. 어머님, 어서 오세요. 응. 거실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태균이가 서류를 펼쳐놓았어요. 여기 보시면 명예 이전 서류예요. 서류에는 복잡한 글자들이 빼곡했습니다. 읽어봤지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여기랑 여기에 사인하시면 돼요. 태균이가 펜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펜을 받아들었지만 바로 쓰지 못했어요. 손이 떨렸거든요. 장모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펜을 종이에 갖다 댔습니다. 하지만 쉽게 내려가지 않았어요. 이 선을 긋는 순간 뭔가 돌이킬 수 없게 변할 것 같았죠. 걱정 마세요. 제가 잘 관리할게요. 태균이 목소리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너무 자신만만해서 오히려 불안했어요. 천천히 이름을 썼습니다. 김복자. 세 글자가 종이 위에 새겨졌어요. 그 순간 뭔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죠. 통장도 주셔야 해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3천만 원이 찍힌 통장. 25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그 돈이었어요. 태균이가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한번 펼쳐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3천만 원이면 당분간은 충분하겠네요. 당분간.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당분간이면 얼마나 가는 걸까요? 다 쓰면 어쩌려고? 그때 가서 또 의논하죠. 어머님도 연금 나오시잖아요. 연금. 한 달에 40만 원 나오는 그 돈을 말하는 거였죠. 그것까지 계산에 넣고 있었던 겁니다. 추석 일정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응. 병원비 영수증도 정리해서 매달 보고 드릴게요. 그래. 태균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잘 들리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가방이 텅 빈 것 같았어요. 통장 한 권이 없어진 것뿐인데 뭔가 큰 걸 잃은 기분이었죠.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잘한 걸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류에 사인을 했고 통장을 넘겼으니까요. 남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복자야, 돈은 들키는 순간 짐이 된다. 그리고 또 다른 목소리도 들렸어요. 제 목소리였죠. 그때 알았어야 했다. 그 통장을 넘긴 순간부터.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일 줄은요. 어딘가 계속 어긋났다. 통장을 넘긴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윤이는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투석을 받았어요. 태균이가 데려다 준다고 했죠. 처음 2주일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태균이는 문자를 보내왔어요. 어머님, 오늘 투석 잘 마쳤습니다. 서윤이 컨디션 괜찮아요. 다음 주 화요일에 정기 검진 있어요. 꼬박꼬박 연락이 왔죠. 저는 안심했습니다. 태균이가 잘 챙기네. 하지만 3주째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문자가 뜸해졌어요. 가끔 제가 먼저 물어봐야 답장이 왔죠. 서윤이 투석은 잘 받았니? 1시간 뒤에 답장이 왔습니다. 네, 잘 받았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예전처럼 자세한 설명은 없었죠. 어느 날 오후 서윤이네 집에 들렀습니다. 반찬을 만들어 가져갔어요.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이상하네. 오늘은 투석 없는 날인데.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서윤이가 받았죠. 엄마, 어디니? 집에 왔는데 없네. 아, 엄마. 미안해요. 오늘 병원 검사 있어서요. 검사? 태균이한테 못 들었는데. 갑자기 잡혀서 곧 끝나요. 그럼 내가 거기로 갈까? 아니에요. 금방 집 갈게요. 전화를 끊고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계단 앞 벤치에 앉아서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1시간 반쯤 지나서 서윤이가 나타났습니다. 혼자였어요. 택시에서 내리더군요. 엄마, 왜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태균이는 회사 일이 있대요. 회사 일. 그 말을 들으니 뭔가 걸렸습니다. 병원 검사인데 왜 혼자 가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집에 들어가 반찬을 냉장고에 넣으면서 물었습니다. 요즘 태균이가 바빠? 네, 좀 그래요. 투석은 데려다 줘? 응, 데려다 줘요. 하지만 서윤이 대답은 힘이 없었습니다. 확신이 없는 목소리였어요. 병원비 영수증 좀 보여줄 수 있어? 영수증요? 응. 태균이가 정리해서 보내준다고 했는데 한 번도 안 보내서. 서윤이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말했어요. 태균이가 가지고 있어요. 회사에. 왜 회사에? 격리 처리 때문에 필요하대요. 격리 처리. 또 이상한 이유였죠. 병원비를 왜 회사 격리에서 처리하는지 몰랐어요. 그래. 다음에 보자.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표정이 불편해 보였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뭔가 어긋나고 있었어요.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상했죠. 2주일 뒤 분식집에 단골 할머니가 왔습니다. 시장 가는 길에 들르는 그분이었어요.
사장님, 요즘 사위분 잘 지내요? 네, 뭐. 아들 보더니 요새 골프 친다더라고요. 골프? 그 말에 손이 멈췄습니다. 골프요? 네, 지난주에 봤대요. 골프장에서. 어느 골프장인데요? 글쎄,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아들이 거기서 캐디 알바 하거든요. 할머니는 별 생각 없이 한 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해졌어요. 골프, 태균이가 골프를 쳤다고요. 제 돈으로 서윤이 치료한다면서 골프를 쳤다는 말이었죠. 그날 저녁 태균이에게 전화했습니다. 태균아, 나야. 아, 어머님. 이번 주 병원비 얼마 나왔어? 잠깐만요. 서류 넘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참 뒤에 대답이 왔죠. 70만 원 정도요. 많이 나왔네. 투석비랑 약값이랑 합쳐서요. 그래. 영수증은? 네,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이번엔 꼭 보내줘.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달력을 봤습니다. 통장을 넘긴 지 한 달 반. 그동안 영수증을 한 번도 못 받았어요. 다음 날 서윤이네 집에 또 갔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전화를 하고요. 서윤이만 집에 있었죠. 엄마, 왜 또 오셨어요?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거실에 앉아 서윤이를 봤습니다. 한 달 전보다 더 말랐어요. 얼굴색도 안 좋았죠. 밥은 잘 먹니? 네. 투석은 힘들지 않아? 괜찮아요.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윤이는 계속 창밖만 봤어요. 화장실 간다는 핑계로 안방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를 힐끗 봤어요.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죠. 카드 명세서였습니다. 태균이 이름으로 된 거였어요. 몰래 한 장을 집어들었죠. 명세서를 훑어봤습니다. 항목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골프 연습장 15만 원, 고급 일식당 20만 원, 백화점 30만 원, 마사지쇼 8만 원. 병원 항목은 없었습니다. 하나도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지? 병원비는 어디에 있는 거지? 명세서를 다시 놓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거실로 돌아와 서윤이에게 물었습니다. 서윤아, 태균이가 요즘 골프 쳐? 골프요? 응. 아니요, 무슨. 우리가 무슨 돈으로. 서윤이는 전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진짜 몰랐던 거예요. 그냥 물어본 거야. 집에 돌아와서 명세서 내용을 공책에 적었습니다. 날짜, 장소, 금액. 하나하나 빠짐없이요. 골프 연습장은 지난주 화요일이었습니다. 서윤이 투석하는 날이었죠. 태균이는 서윤이를 병원에 데려다 주고 골프를 친 겁니다. 고급 일식당은 지난주 금요일. 그날도 투석 날이었어요. 백화점은 토요일. 서윤이가 집에서 쉬는 날이었죠. 패턴이 보였습니다. 태균이는 서윤이 몰래 돈을 쓰고 있었어요. 제가 준 돈으로요.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영수증을 안 보내주는 이유. 병원비가 명세서에 없는 이유. 골프를 치고 비싼 밥을 먹고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이유. 한 가지 결론이 나왔습니다. 태균이는 제 돈을 빼돌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증거가 부족했죠. 명세서 한 장으로는 부족했어요. 다음 날 아침 분식집 문을 열면서 결심했습니다. 확인해야 해.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제 돈도 돈이지만 서윤이가 문제였죠. 서윤이는 투석을 제대로 받고 있는 걸까? 약은 제때 먹고 있는 걸까? 의심이 커질수록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올라왔어요. 감히 남편 말이 떠올랐습니다. 돈이 있다는 걸 들키는 순간 사람이 변해. 태균이는 이미 변한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제가 몰랐을 뿐이죠. 그날 저녁 침대 및 상자를 꺼냈습니다. 남은 통장 4권이 있었어요. 2억 2천만 원. 이 돈만큼은 절대 넘겨줄 수 없었습니다. 태균이 손에 들어가면 안 됐어요. 통장들을 다시 상자에 넣고 더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불을 덮었죠. 공책을 꺼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확인해야 할 것들, 병원비 실제 금액, 투석 기록, 태균이 카드 사용 내역. 하나씩 적으면서 생각했어요. 울지 말자. 확인부터 하자.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됐습니다. 정확히 알아야 했어요. 태균이가 정말 돈을 빼돌리고 있는지, 얼마나 빼돌렸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했죠. 공책 맨 위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절대 들키지 말 것. 태균이는 제가 의심하고 있다는 걸 모르게 해야 했어요. 그래야 더 많은 증거를 모을 수 있었죠.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골목을 비추고 있었죠.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제가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아무도 해주지 않았으니까요. 지난주 금요일 오전 분식집 창고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손가락이 카드보드 박스를 헤치고 있었습니다. 사위 태균이 가져다 놓은 블랙박스 수리 영수증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그가 블랙박스가 고장났대요라고 말하며 수리점에 맡겼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신경도 쓰지 않았을 일입니다. 그런데 어제 단골 할머니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 사위분 요즘 골프장 간다더라. 매조? 골프장이요? 결정한 것입니다. 찾아보자. 확인해보자.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박스 밑바닥에서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보고 있는 것 같은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수증은 평범했습니다.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교체 및 영상, 복구 비용 85,000원. 무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적혀 있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교체 전 영상 저장 완료. 그 말은 서버 계정과 비밀번호가 있다는 뜻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해도 되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을 켰습니다. 나이 7살이 넘은 여자가 블랙박스 영상을 다운받는다니.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맴돌았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려다 멈췄습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딸 서윤이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하루에 4시간, 주에 3번 투석을 받고 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평생 이 과정을 반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 돈은 어디에 쓰이고 있는가? 이게 내가 물어야 할 질문이 아니었을까요?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영상이 로드되었습니다. 캘린더 표시를 따라 지난달 수요일부터 보기로 했습니다. 그날은 서윤이가 병원에 가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병원 전용 투석 요일이었거든요. 영상이 재생됩니다. 아침 8시 택시를 탔습니다. 주소는 한숲 의료센터 병원입니다. 이제 영상을 빨리 감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화면에 차가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주소가 떠오릅니다. 그린힐 골프장. 손이 멈췄습니다. 한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마치 석상이 된 것 같았습니다. 더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주 수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 들어갔다가 잠시 후 골프장 방향으로 향합니다. 그 다음 주도 모두 같은 패턴입니다. 분노가 쏟아져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세상이 회전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내가 땅 위에 서 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아파야 깨어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위 태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틀 전 저녁 집에서 한 말입니다. 장모님, 투석 비용이 정말 만만치 않아요. 한 번에 25만 원인데 주에 3번이잖아요. 거짓말입니다. 그 돈은 어디로 간 걸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은행에 갔습니다. 아무 이유도 말하지 않고 통계 오류 문제로 대출 내역을 확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은행 지점장은 조용히 컴퓨터를 켜더니 한순간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좀. 지점장의 얼굴이 불편해졌습니다. 사위분이 최근에 대출 건이 4건이나 있네요.
그리고 지점장이 화면을 내게 돌렸습니다. 짧은 명의로도 이체가 꽤 있습니다. 특히 이쪽은 보험금 담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화면을 봤습니다. 숫자들이 흔들렸습니다. 혼란이 아니라 명확함이 들어왔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는 깨달음입니다. 이건 계획된 일이라는 확신입니다. 분노는 조용했습니다. 차갑고 차분하고 단단했습니다. 지점장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가락이 다시 떨렸지만 이번엔 다른 종류의 떨림이었습니다. 비로소 내가 해야 할 일이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왔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결심했습니다. 울지 말자. 이제는 울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증거를 모으자.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종이를 봐야 했습니다. 오직 확인하고 정리하고 준비해야 했습니다. 내 몸속 어딘가에서 뭔가가 깨어났습니다. 분노를 넘어선 결이었습니다. 늙은 여자는 지금부터 전혀 다른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준비했다. 은행 지점장이 소개해준 노무사 사무실은 강남역 근처 빌딩의 5층이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서류 냄새가 훅 들어왔습니다. 책장에 가득한 법전들, 정렬된 서류 바인더들. 그곳이 나의 새로운 직장처럼 느껴졌습니다. 노무사 김은희는 5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내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점장님이 제게 의뢰를 넣으셨군요. 복잡한 상황이시군요. 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마치 딸의 병을 남에게 알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딸의 신용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것만 말했습니다. 김은희는 노트북을 켜더니 여러 사이트를 확인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화면을 돌려서 나에게 보였습니다. 현재 짧은 명의의 대출이 6건입니다. 총액이 6,300만 원입니다. 6,300만 원. 내 귀가 먹은 것 같았습니다. 그 숫자는 현실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위분 명의의 채무가 5,800만 원입니다. 신용카드 연체도 여러 건 있고요. 김은희는 프린터를 켜기 시작했습니다. 1장, 2장, 3장. 서류가 나왔습니다. 이 서류들을 정리하면 사위분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범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범죄. 그 단어가 내 가슴을 철렁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단단해지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분식집에서 일하는 나의 모습은 그대로였습니다. 떡볶이와 순대를 삶고 스튜를 담고 단골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밤은 달랐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나는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5~6명 정도가 있는 작은 카페였습니다. 가장 구석진 자리를 골랐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서류들을 정렬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통장 내역, 신용조회 기록, 대출 계약서, 보험금 명부, 한 장 한 장을 읽으면서 메모를 했습니다. 손글씨로 타임라인을 만들었습니다. 2월 5일, 서윤이 병원 첫 진단. 2월 15일, 태균이가 처음 통장 관리를 언급. 2월 20일, 딸명의 첫 대출 실행. 4월 3일, 보험금 담보 설정. 5월 10일, 추가 대출 2건. 패턴이 보였습니다. 딸이 병원에 입원할 때마다 대출이 늘어났습니다. 마치 예정된 일정표처럼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분노로 떨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냉정함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카페에 불을 마주했습니다. 내 얼굴이 화면에 비쳤습니다. 쭈글쭈글한 얼굴, 깊은 주름, 회색 머리.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예전에 보던 피곤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결정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밤 11시, 집에 돌아와 거실 테이블에 모든 서류를 펼쳤습니다. 스탠드의 노란 불빛 아래 나는 차분하게 정리했습니다. 어떤 감정도 들어오지 않도록 했습니다. 분노는 약점이었습니다. 감정은 실수를 만듭니다. 나는 검사처럼 생각했습니다. 검사는 모든 증거를 수집합니다. 판단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오직 확인합니다. 녹취도 해야 했습니다. 태균이가 다음 주 수요일에 병원비 이야기를 꺼낼 것 같았습니다. 그때 녹음기를 준비했습니다. 작은 스마트폰 녹음 앱입니다. 이제는 기술이 좋아서 목소리도 선명했습니다. 저녁 6시, 서윤이가 병원에서 돌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분식집을 닫고 빨리 집으로 갔습니다. 딸의 얼굴을 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을 마주하는 게 이제 얼마나 힘들어졌는지 몰랐습니다. 현관을 열었을 때 서윤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부은 손, 피곤해 보였습니다. 태균이는 앞방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맞춰드릴게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요? 또 다른 누군가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나는 침실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주방에서 죽을 끓였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물이 끓는 소리, 숟가락이 냄비를 긁는 소리. 모두 작게, 조심스럽게. 태균이가 방을 나왔습니다. 장모님 벌써 오셨어요? 평상시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미소도 평상시 같았습니다. 응, 저녁이라 일찍 들어왔어.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답했습니다. 배우처럼? 아니, 배우보다 더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나는 이미 결정했으니까요. 죽 먹을래? 네, 감사합니다. 그는 앉았습니다. 나는 죽을 떠서 앞에 놨습니다.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말끔한 외모, 부드러운 표정. 여전히 그는 평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모든 게 연기처럼 보였습니다. 밤 9시, 서윤이가 잠든 뒤 나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천장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얀 공간이 있을 뿐입니다. 마치 내 머릿속처럼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일은 없다는 것. 모든 증거가 모였다는 것. 이제 행동할 차례라는 것. 아침이 올 때마다 나는 분식집으로 갔습니다. 낮에는 완벽한 시어머니였습니다. 밤에는 조용한 검사였습니다. 나는 두 사람이 됐습니다. 낮에 나와 밤에 나. 그리고 밤에 나는 매일 밤 한 가지씩 더 준비했습니다. 법적 조언, 증거 정리, 병원 기록 수집. 모든 게 퍼즐처럼 맞춰져 갔습니다. 이제 모든 게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정리였습니다. 그 정리는 반드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5월 18일 수요일 오전 6시 병원 투석실에 형광등이 켜졌습니다. 서윤이는 간호사의 손에 이끌려 투석 기계에 누웠습니다. 팔뚝의 혈관에 바늘을 꽂는 순간 그 얼굴이 움찔했습니다. 통증이 아니라 두려움 같았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볼 수 없어서 복도로 나갔습니다. 병원 복도의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이 있었습니다. 노무사 김은희로부터 온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추가 대출 기록 발견. 어제 5천만 원대 신규 대출 실행됨. 담보는 따님 명의 보험금입니다. 5천만 원.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떨림의 의미가 달랐습니다. 분노가 아닌 다짐이었습니다. 마치 출발을 알리는 총성처럼요. 그때 병원 엘리베이터에서 태균이가 나왔습니다. 손에는 커피를 들고 있었습니다. 내가 앉아있는 벤치 반대편 자판기 앞에서 무언가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신경 쓰지 않고 마치 아무 죄책감도 없는 사람처럼요. 나는 그의 모습을 봤습니다. 정장을 입은 깔끔한 뒷모습, 머리는 최근에 자른 듯 깔끔했습니다. 신발은 명품이었습니다. 어디서 샀을까요? 아, 맞습니다. 내 딸의 돈으로요. 태균이가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것 같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계약금 입금하겠습니다. 네, 그 땅 맞습니다. 땅? 나는 귀를 쫑긋이 세웠습니다. 네, 장인어른 명의는 못 쓰니까 아내 명의로 등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는 신속하게 휴대폰을 들어 그와의 통화 내용을 메모했습니다. 시간, 내용, 어조까지 모두. 그 순간 내 안에서 뭔가 부러졌습니다. 더 이상 모으는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준비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행동입니다. 그날 저녁 6시 나는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노무사 김은희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엔 변호사도 함께였습니다. 잔머리가 있는 50대 초반 여성 박은주 변호사였습니다. 사무실 테이블 위에 서류 더미가 있었습니다. 내가 모은 모든 증거들이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이 정도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금 담보 설정과 무단 대출은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 고소, 법원, 판사, 기록, 그 모든 말들이 현실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필요합니다. 따님의 동의입니다. 박 변호사가 나를 봤습니다. 따님이 피해자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스스로가 이 상황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가장 피하고 싶던 말이었습니다. 서윤이에게 말해야 한다는 것. 그 밤은 오지 않았습니다. 5월 19일 목요일 밤 8시 서윤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루 투석을 받고 돌아온 뒤 계속 자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부은 손, 고르지 못한 숨. 이 아이가 지나온 몇 달의 시간이 모두 그 얼굴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나는 의자에 앉아 그 모습을 봤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 기계에 매달려 있는 딸. 그런 딸을 옆에서 보면서도 속으로 우려먹는 남편. 아니, 남편이 아니라 사기꾼입니다.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말해야 합니다. 밤 10시 서윤이가 깼습니다.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물을 떠다 줬습니다. 서윤이가 천천히 마셨습니다. 입술이 몹시 건조해 보였습니다. 나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서윤아, 네 엄마.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말해야 할 게 있어. 서윤이의 눈이 조금 떠졌습니다. 이미 지친 눈이었습니다. 태균이가 너의 돈을 뺐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래, 길게. 어떻게요? 서윤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체계적으로 말했습니다. 은행 대출, 보험금 담보, 무단 계약, 골프장, 음식점, 땅 매매,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서윤이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깨어남이 아니라 붕괴였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이 왔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섞인 울음이 나왔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의료기계에 연결된 팔이 움직였습니다. 간호사를 누르겠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아니, 내가 말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나는 서윤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있어. 엄마가 이미 다 했어. 그 말을 하는 순간 내 안에 뭔가 터졌습니다. 6달을 참아온 분노, 냉정함, 결의가 모두 터져나왔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확정이었습니다. 밤 12시 태균이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출근하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정면을 향해 태균이가 나를 봤습니다. 표정이 조금 경직됐습니다. 뭔가 다른 분위기를 감지한 것 같습니다. 장모님 아직 안 주무셨네요? 평상시 같은 톤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녹음 파일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계약금 입금하겠습니다. 아내 명의로 등기하겠습니다. 태균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마치 숨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변호사를 만났어. 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경찰에 고소장을 내기로 했어. 모든 증거가 여기 있어. 테이블 위에는 서류 더미가 있었습니다.
은행 통장, 대출 계약서, 보험금 기록, 통화 녹음 기록, 모든 게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태균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노, 공포, 두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건, 물론 경찰도 오겠지만 먼저 말해줄 거 있으면 들을게. 나는 그의 말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들을 것은 다 들었으니까요. 그날 밤 태균이는 떠났습니다. 가방을 챙겨 집을 나갔습니다. 도망친 것입니다. 나는 그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의 말이 필요하지 않았으니까요. 모든 증거가 말을 대신하고 있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늦은 밤의 거리가 보였습니다. 가로등이 하나, 둘 밝혀 있었습니다. 태균이의 차가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나는 서윤이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눈이 부었습니다. 울음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옆에 누웠습니다. 엄마. 응, 여기 있어. 더 이상 말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2막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3막이 시작되는 그 순간에서 모든 게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지나갔습니다. 이제 진실이 판사와 경찰을 통해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5월 20일 경찰서. 강남경찰서의 사기 수사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사관은 30대 후반의 남자였습니다. 담담한 표정으로 내 진술을 받고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제출하시겠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봉투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은행 통장, 대출 계약서, 보험금 기록, 통화 녹음 파일, 블랙박스 영상까지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6개월간 모은 증거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조사관이 천천히 넘겨보고 있었습니다. 1장, 2장, 3장.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명백한 사기죄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도 적용될 수 있네요. 판결이 아니라 사실 확인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승리감? 아닙니다. 그보다는 무거움이었습니다. 이제 끝이라는 무거움이요. 조사관은 덧붙였습니다. 피해자인 따님과도 조사가 필요합니다. 나는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월 25일 병원. 서윤이의 진술은 병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조사관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질문했습니다. 서윤이는 중간중간 울음을 삼키며 답했습니다. 한 번도 거짓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남편이 제 허락 없이 대출을 냈어요. 저는 몰랐어요. 서윤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사관은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계적으로 냉정하게. 마치 사랑이나 배신이 없는 세상처럼요. 그게 법이었습니다. 6월 10일 경찰청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태균이가 자수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출석했습니다. 나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아무것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예상된 일이었습니다. 6월 20일 은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다른 목적이었습니다. 서윤이 명의의 대출금을 정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은행원이 계산을 했습니다. 현재 대출 잔액이 6,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따님께서 소송을 걸기로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함께 진행합니다. 나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은행원은 다소 불편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그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었으니까요. 7월 법원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형사 재판이었습니다. 판사가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통화 녹음, 은행 기록, 모든 게 말이 되었습니다. 태균이는 눈을 내리깔고 있었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도 없었습니다. 판사는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사기 행위로 보입니다. 피해액도 상당하고 특히 환자인 피해자의 신용을 악용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심합니다. 심합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8월 15일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기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6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나는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종이에 인쇄된 글씨들. 하지만 그 글씨들이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몰랐습니다. 이미 내가 해야 할 일은 모두 끝났으니까요. 8월 20일 분식집 새벽 4시 나는 언제처럼 분식집에 불을 켰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였습니다. 물을 끓였습니다. 스튜를 데웠습니다. 떡을 썬다. 순대를 준비한다. 모든 게 예전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내 안은 달랐습니다. 단골 할머니들이 들어왔습니다. 어라, 복자씨. 요즘 왜 이렇게 밝아 보여? 나는 웃었습니다. 예전처럼 힘을 주지 않은 웃음이었습니다. 그래요? 기분이 좋아서요.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 딸 사위 일 정리됐나 봐? 소문은 동네에서 빨랐습니다. 몇 주 전에 경찰차가 왔다는 것, 딸이 피해자라는 것,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다 끝났어요. 나는 떡볶이를 담으면서 말했습니다. 9월, 병원, 서윤이의 투석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투석비는 누군가에게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건 내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서윤이가 침대에서 나를 봤습니다. 엄마, 재판 결과 들었어? 응. 모두 끝났어. 서윤이의 눈빛이 조금 변했습니다. 여전히 피곤했지만 더 이상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글쎄다. 하지만 엄마가 있잖아. 너 혼자가 아니야. 서윤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9월 5일, 은행. 나는 새로운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서윤이 명의의 통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내 이름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관리자로서요. 그 통장에는 서윤이의 의료비를 모을 것입니다. 투석비, 약값, 검사비, 모든 것을요. 은행원이 통장을 건넸습니다. 이 통장을 소중히 다루세요. 나는 받았습니다. 9월 15일, 병원 창가. 아침 햇빛이 병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서윤이가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팔뚝에 루프가 보였습니다. 투석의 흔적입니다. 나는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새로운 통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닫혀있는 통장. 그 통장은 누구도 열 수 없습니다. 딸을 위해 예정된 것이 아닌 이상요. 서윤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저 언제 아물까요?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빌딩들, 차들, 사람들 모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모르겠지.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흐를 거야. 나는 다시 통장을 들었습니다. 이 통장은 너를 위한 거야. 엄마가 남긴 거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 서윤이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해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의 모든 복선이 회수되었습니다. 일장의 분식집 불을 켜던 순간, 그 수많은 통장들을 숨기던 순간, 남편의 말도는 들키는 순간 짐이 된다. 그 모든 게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평생 숨기고 모으고 지켜온 그 돈들. 이제 그건 더 이상 내 짐이 아닙니다. 그건 내 딸의 생명을 지키는 방패가 되었습니다. 병실의 창밖으로 서울이 흰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의 햇빛이었습니다.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윤아, 엄마가 처음부터 이 통장을 쓰려고 했던 거야. 너를 위해서만. 서윤이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도 너의 삶을 계산할 수 없어. 알겠어? 서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통장을 서윤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통장이 닫혀 있지만 이제 그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주인이 손에 들고 있으니까요. 65년을 혼자 지켜온 것들이 이제 딸에게로 넘어갑니다. 모두 흐르는 햇빛 속에서